이병모 씨의 구속영장엔 이 씨가 불법으로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원, 민정수석실 등에서 생산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문건들입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문건 중 하나는 2010년 3월 13일 작성된 1일 위기징후 및 상황보고로 파악됐습니다. 이 문건들은 이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경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던 김윤경 씨가 이병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문건들을 숨겨 보관해오다 최근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의 최고 안보기밀이 다뤄지는 곳으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립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 문건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 유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씨의 구속영장에 이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류상 일대 주주였던 이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에 대해선 이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 다시 말해 실소유주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검찰은 재산관리인 이 씨가 이전 대통령과 김재정 씨를 거치는 순차적 지시를 받아 이전 대통령과 가족의 실명 및 차명 부동산과 주식, 예금, 회사를 모두 관리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건 지난달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재산관리 목록 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씨와 함께 최근 이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정모 씨의 진술과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다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감과 홍은프래닝 역시 이전 대통령 회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지난 10일 김여정 부부장 일행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오찬 직후에 청와대에서 북한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만날 예정이었다는 게 펜스 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만남을 2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북한이 갑자기 회동 취소를 통보했다고 펜스 부통령 측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먼저 만나자고 했지만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을 방문하고 탈북자를 면담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가자 제안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거듭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회동을 먼저 요청하고 약속을 일방 취소한 게 북한인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다음 날 김여정을 만나기로 해놓고 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여정을 외면한 펜스 부통령의 태도도 석연치는 않습니다. 때문에 펜스 부통령 측의 설명은 대화를 걷어찬 건 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펜스 부통령이 대화를 회피했다는 미국 언론의 비판을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바로 이런 날씨에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날았는다의 엄마시죠. 유엄마. 안녕하세요. 유병정입니다. 요즘에 또 먹을 거 사오는 게 좀 줄었어요. 아, 제가 배가 불러서요. 그렇군요. 제가 배가 부르면 남들도 다 저런 배가 부르다. 이기적인 엄마가 있나. 다음에 그 엄마가 그걸 안 사오니까 저 배를 쩔쩔 굶고 당 떨어지고 있는 우리 야수님. 배는 고픈데 배는 나와 있는.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알겠고요. 야수님 나는 그 네버엔딩 스토리 들을 때마다 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왜요? 얼굴을 그렇게 미싱하우스 했다면서요. 예, 보건수술 한번 했죠. 그랬다고요? 예. 정말 티가 안 난다. 신기하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평소에 많이 웃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아요, 그게. 예,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 근육이 자리를 다시 잘 잡을 수 있어요. 네버엔딩 스토리 새날 2채널 검색 그냥 새날이나 새가 날아든다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매주 통합본이 올라가 있으니까 풀 버전. 예,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겸사겸사 해가지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새가 날아든다 본 채널하고 이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이 사실 우리 생명이죠. 구독과 좋아요. 말씀 나온 김에 지금 현재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한 5천, 6천 무슨 종교에서는
팟캐스트 보면 에피소드 네. 하나에 뭐 좋아요가 7,000개 이렇게 달리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달리는 거야? 이분들이 하트를 눌러주는 게 청취료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종교방송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구독자가 8,000이고 좋아요가 7,000 이렇게 거의 구독자만큼의 좋아요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보면 있고요. 에피소드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말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시면 바로 위에 오른쪽 상단에 빈 하트가 하나 있어요. 예. 그거 손으로 누르고 있으면 잠깐 한 1초 정도 지나고 나면 빨갛게 변합니다. 그럼 그게 하트 누르시는 거고요. 다음에 이 세 명의 오빠들 사이에서 굶주린 제비새끼처럼 항상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마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배고파요? 배고파요. 열심히 방송하고 이따가 밥 먹으러 갑시다. 좋아하신다는 양꼬치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예! 방송만 하다 보니까 너무 밖에 나가서 음식 먹고 이러는 게 아주 귀하잖아요. 네. 특별히 행사 같이 가서 뭐 먹는 정도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아버지 오늘 외식 가는 거예요? 가자. 안 되겠다. 가자. 그리고 저는 푸른나무고요.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나간 방송에서 최민희 의원과 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씹어야겠다. 난 도저히 못 참겠다. 김진태. 아, 예. 김진태가 조명균 장관에게 한 행위, 그리고 면전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 그런 걸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그 뭔가 좀 정신병자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예. 이렇게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나의 믿음만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남들한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나이로만 따져도요, 나이 차이가 나요. 64년생인 김진태와 57년생인 조명균이거든요. 물론 뭐 나이가 벼슬은 아니지만 반말도 하더라고요. 그치? 뭐 이런 말도 하고. 너무 그게 듣기 싫었어. 정말 전형적 양아치스러운 반말이잖아요. 내가 언제 반말했다고 지적하면 내가 언제 이러잖아요. 혼잣말이었다고. 아니, 개쌍양아치 진짜. 영정님. 네. 이 양반이 지금 보이는 게 없어. 너 죽을래? 이런 식이야. 조명균 장관이요. 57년생이기도 하지만 조명균 장관이요. 79학번이고요. 개진태는요. 개진태. 83학번이에요. 학번도 엄청 선배예요. 이거 완전히 이 양아치를 벗어나서 이건 완전히 개예요, 개. 너무 개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랑 못 받는 미친 개. 침 질질 흘리는 미친 개예요, 이거. 이게 인간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비해야 될 인간적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략이 평창 올림픽 직전에 색깔론을 공세를 했더니 일부 지지율이 빠지는 걸 재미를 봤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색깔론으로.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통일부 장관이 다른 업무로 나온 거예요. 근데 색깔론을 막 사진까지 들고 와가지고 돈 앞에 찢어버려. 기본적인 논리가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하태경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온 거죠. 국민이 닮았다면 닮은 거지. 어디서 말이 맞느냐. 전형적인 공산주의 논리 아닙니까? 이게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수령이 기차바퀴가 네모야 그러면은 네모다 라고 다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국민이 우리 전체 국민 중에 몇 퍼센트를 자기들이 국민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보고 김일성 주석과 닮았다고 생각한 사람 국민 중에 1%가 될까요 과연? 근데 그 사람들이 닮았다고 주장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닮았다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는 김진태가 나름대로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전략이 실패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또라이 전략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아닌 거 확실하죠? 이런 식으로 물어서 조명균 장관이 쭈뼛거리면 그게 마치 김일성인 걸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찌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나가니까 김진태가 당황하면서 사실 찢을 생각이 없었어요. 김진태는 찢을 생각이 없었다고. 그 자리에서 뱉어내야 되는 말. 이러니까 북한의 대변이라는 소리를 듣죠.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김진태가 조명균 장관한테 뭔가 머뭇거리는 듯한 거를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조명균 장관이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 단호하게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이 살짝 뭐 약간 좀 피식 웃었나 봐요.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김진태가 급하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임명직인 장관한테 뭔가 좀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세우고 나왔는데 조명균 장관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김일성 가변 응원단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미 그거는 분명하게 북한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거를 북한의 어떤 기밀성이나 이런 쪽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 봤어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김일성하고 비슷하다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북한에 있는 갖가지 여러 그 대형 벽화니 이런 그림들에서 이게 지금 김일성 젊었을 때를 이렇게 미화한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북한에다가 물어보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고 그걸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전문가들한테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저희가 판단하건대 북한 측에서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이거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막 찢어버려도 되는 거네, 그지? 찢어버려도 되는 거네, 그지? 예. 예. 이거 당연히 찢어버리고 막 밟고 해도 되는 거죠? 예.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지. 그거를 그래, 그 사람들 북한에다 대고, 이거 김일성 가면 맞습니까? 아니까 그쪽에서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금방 대고, 김일성 가면 아니랍니다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장관 보고 그 말에 동의를 하냐 안 하냐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웃었어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 양반이 아주 그냥 요새, 올림픽에 저 북한 선수단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같이 참가하는 거 좋아. 그런데 무슨, 그보다 뭐 몇십 배나 더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경비를 온통 그걸 갖다가 국민 세금을 갖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조명균 장관이 저 앞에서는 저렇게 의연하게 잘 말리지 않고 대처를 했지만 장관 일을 한다는 게 국회의원 수준이 따라오지를 못했을 때 드는 그 모욕감 같은 게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게. 좀 수준이 웬만큼 돼야 되는데 저는 김일성 가면이라고 해서 들고 나와서 일부러 찢으려고 마음먹고 나왔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법에 의해서 무죄 받기 전까지 조용히 숨어 있다가 나 오늘 정말 이 포텐 맘대로 퍼뜨릴 거야 이래가지고 터뜨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포텐셜이야? 그동안 참았던. 그러니까 너무 하이라이트를 받고 싶었지 않았나. 너무 양아치야. 뭐 그거는 이제 김진태 속마음으로 들어가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나는 찢을 생각까지는 없었다. 근데 조명균 장관의 답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찢어버렸어. 원격결에 확 찢어버린 거.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인간적인 모멸감이라든지 그 양아치성. 진짜 그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얼굴 보는 것보다 전 더 스트레스예요. 김진태 자체가.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에 일배 짓거리를 해왔잖아요. 국회 활동도 일배, 실제로 일배도 들어가서 김진태는 일배 영웅이잖아요. 김진태에 대한 따르는 그 일배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뭐 아무리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저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검사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선배가 지금 검사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어떻게. 북한의 대변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위해 노력하면 돼요. 이 무슨 국정원장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한테 북한의 대변인이냐고 묻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대변하면 되고요. 환경을 보호하면 되고. 통일부 장관은 통일이 잘 되게끔 해주면 돼요. 그렇죠. 통일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북한을 폭격하라 해요? 이게 상황이 요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데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미국의 기류가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 이유로 지금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죠. 미국이. 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무역 제재를 가하는 거는 지금 가장 지금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희생양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철강 부분에 50%가 넘는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이 철강을 만드는데 부자재, 원료가 몇 퍼센트가 중국산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철강을 다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가운데 샌드위치 돼가지고 다치고 있는데 하물며 미국은 지금 호혜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무역 관행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미국으로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손도 안 대요. 일본. 지금 순위에서 한참 밀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삼아서 지금 그 중국 손봐주기 하는데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그냥 이전처럼 좌시하지 않겠다. 정당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서도 겨우 색깔론이나 들고 나오고 뭐 북한이 어쩌느니 뭐 조명균 장관이 뭐 북한의 대변인이냐 뭐 이거 지금 이게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진하고요. 이 지금 엄혹한 상황에서 GM철수까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치단결해서 싸워도 부족한 마당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북한하고 남한이 친하게 지내니까 미국이 보복하는 거다. 이 논리잖아요, 지금. 아, 정말 찌질하기는, 아니,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정말 찌질하기가 아니 없어요. 예. 아니, 북한하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무역보복을 한다? 아니, 그 우리나라한테 무역보복을 해서 그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등 돌리나요? 이게 박근혜식 논리예요. 아니, 그게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무역보복을 하는 거라는 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게 뭐 됐다고 그러면 그게 당연히 그 미국으로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른 속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무역보복을 통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는 만큼 우리는 북한하고 거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번에 철강이나 뭐 그 여러 가지 뭐 세탁기 그 수입 그 제한 조치 취한 이런 것들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철강 사지 마. 우리는 잠재 수요 남아 있어. 이게 중국 쪽으로도 그렇고 북한 쪽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제2개성공단, 제3개성공단 계속 확장되고 이게 그 북한이 이 경제 개방해서 계속 도시들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건설 수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대량의 철강이 필요한데 그러면 미국이 못 팔던 거 북한에 팔면 되지. 그게 사지 마 그러면 지그들끼리 알아서 한다는데 지금 경제적인 세계 무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 내에서도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뭐 이렇게 발효하고 이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하고 이렇게 철강 수입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미국 내에서도 산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트럼프가 자기들 지지층에게 나 잘하고 있지. 이번 중간선거 때 나 뽑아줘. 우리 공화당 뽑아줘라는 신호로 이런 보물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가 피해자가 될 일은 없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동맹은 동맹이고 무역은 다른 문제다. 당연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복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이 사람들은 지금 조명문 장관이든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새끼들을 매국노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정신적 노예죠. 진짜 실질적인 노예이기도 하고 머슴의 정신 상태가 아니고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죠. 김진태 오늘은 박범계 의원과 충돌. 나이 들먹이고 반말 들먹이고 천하의 말정. 어디서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하는 거야 지금? 사과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자신이 품이 없는 걸 그렇게 자,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참으세요. 박범계 의원. 참으세요.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참으시고 사적인 감정은 가라앉히시고. 언제 봤던 반말이야? 자,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반말하셨어요. 저 그만 좀 해. 그만 좀. 자, 상품 퀴즈 이벤트 오뷰 이 부분은요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에피소드 거기 보면 개헌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이 게스트로 나옵니다. 그분의 성함을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게스트로 나오신 분 그분이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 만들었을 때 그때 김상곤 혁신이잖아요. 예. 그중에 조국 다음에 이분이 그쪽 분야의 1인자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성함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게시판상에다가 댓글로 답을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이메일 주소만 적어주시면은 우리 담당자분께서 특정한 시점에 메일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착순 5분에게 오뷰. 사실은 이 그 시험지처럼 생긴 거 요거까지 합치면은 거의 10만 원 정도 네. 상당히 돈이 되거든요. 금액으로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더불어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양꼬치 좋아하십니까? 세 분은? 완전 좋아요. 좋죠. 장난 아니죠. 근데 양꼬치도 있고 우리는 양꼬치만 봤거든요. 네. 저도 우리 동네에 친한 중국 동포 분이 하시는 가게가 하나 있어가지고 양꼬치 집을 가서 꼬치만 먹어봤는데 풍무 양꼬치라고 이게 이분들이 유명한 집이에요. 중국의 본점이 있고요. 중국에 웬만한 대도시 가면 다 있다는 바로 그 유명한 양꼬치 집에 한국 분점들인 거죠.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에도 있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809-9292. 아, 이 전화번호 좋아요. 다음에 일산점도 있는데 일산점은 그 정발산역에서 가깝습니다. 네, 라페스타일. 네, 전화번호는 031-902 여기도 9292. 전화번호 쉽네요. 이 집에서는 양꼬치뿐만 아니라 양갈비를 먹을 수 있더만요. 이렇게 우리가 왜 삼겹살 구워 먹는 것처럼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고기 음식 중에서 가장 최고봉은 양갈비라고 생각해요. 양갈비가 정말 잘하는 집에서 한번 맛보신 분들은 정말 양들의 천적이 될 겁니다. 냉동과 생고기 차이점 같은 예. 게 있는데 삼겹살도요. 이렇게 각이 딱딱지게 나온 건 냉동을 해동시킨 거죠. 예. 상자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이렇게 각이 진 거고 생삼겹살은 또 달라요. 생삼겹살은 돼지고기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 집은 그런 냉동 상태의 양고기 덩어리 자른 걸 쓰지 않는답니다. 일단은 그런 거고요. 이 집이 제일 좋은 점은 연기가 밑으로 빠져나간대요.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연기 빼는 거 연통 하나가 있어가지고 고기 굽는 데가 엄청 불편하죠. 여기 연기를 밑으로 빼버린다. 이런 좋다. 장점이 있고. 저는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양고기가 유명한 나라가 뉴질랜드, 호주, 중국 이렇게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양고기가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징기스칸 그때부터 내려오는 양고기를 도축하는 특별한 노하우들이 수천 년간 쌓여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쪽에서 유통되는 양고기들은 이 질이 조금 더 좋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여러 집에서 먹어봐도 확실히 맛있거든요. 중국 쪽 양고기가. 근데 저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양고기가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이 육질, 이 씹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고급 고기예요. 아이고 저 어린 양 진짜. 진짜 없어서 못 먹거든요. 네. 여기 부메뉴로는 북송시대의 유명한 천재적인 시인 소동파 시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동파육도 있죠. 굉장히 맛있어요. 일단은 그 일산에 있다는 일산점 있죠. 거기 가보신 분들의 그 후기 같은 거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집인가 보더라고요. 예, 유명해요, 이 집에. 근데 일산에 이제 정발산역 정도 되면 거의 서울에 가까운 정도 예. 그런 곳인데 거기 가면은 완전 중국풍의 널찍널찍한 공간. 보통 식당 가면은 막 다닥닥 붙어 있는 식당 가면 짜증나잖아요. 사적인 공간을 좀 지켜주는 그런 형태로 널찍하고 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6인실부터 36인실까지 단체 모임 같은 거 하시기 딱 좋다 그러고요. 이 집 양고기는 정말 맛있고요. 저도 웬만하면 양고기 잘 안 먹는 편에 속하거든요. 예. 북한에서 중국 갔다가 중국 교포로 이렇게 방송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단골집. 그러면서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면서 저기 민변 변호사분들이 자주 가시는. 그래서 그 팟캐스트에 자주 나오시는 그런 변호사분들을 가면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곳. 뭐 그런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양꼬치엔 칭따오라고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양꼬치엔 꼬량주입니다. 정말 맛있죠. 이 집이 특히 맛있는 게 그 양고기 자체가 어린 양고기. 그 누린내가 훨씬 덜 나는 거겠죠. 양꼬치 양갈비가 어린 양.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LAMB? 뭐라고 읽어야 돼요? 램. 램? 예. 그렇군요. 난 또 MB가 생각이 났고. LA 갈비처럼 LAMB 뭐 그런 줄 알았습니다. MB를 썰어 먹어보고 버리고 있네요. 모든 가구나 소품들을 중국에서 공수해가지고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풍무 양꼬치에서 일산이든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곳이든 간에 대림역이요. 대림역 거기서 행사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양꼬치도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 저요. 아직 안 먹어본 사람들은 정말 숟가락 엄청 얹는구나. 그렇죠? 안 먹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꺼리는 측면이 있는데
잘 요리된 곳의 양고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마차님 말씀처럼 저 어린 양이 좋아한다고 하면 거부감 없는 바로 그런 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분들이 가고 싶다고 하면 특별 요리 서비스를 해주신대요. 와. 그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예요라고 말씀만 해주시면은 그 종업원한테 말씀해주시면 특별 요리 서비스 해주는데 꿍바오 지딩 이런 중국 요리가 있대요. 닭가슴살과 땅콩 야채를 볶아서 만든 중국 사천성 가정식 요리인데 작년에 트럼프가 중국 갔을 때 자금성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접대했던 음식이래요. 오. 우리가 이제 거의 트럼프가 되는 거죠. 뭐. 여기다가 쥐포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기름에 튀긴 것을 더해서 맛있겠다. 그 한국명 요리 이름은 사이좋게라는 요리 이름인데 쥐포가 들어가고 닭가슴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쥐와 닭이 사이좋게 콩밥먹어. 둘을 동시에 처먹어 먹을 수, 씹어 먹을 수 있는. 쥐와 닭이 사이좋게 땅콩, 콩밥 나누어 먹으라는 뜻이고 이명박 구속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이명박이 구속되는 그 기념으로 서비스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고로 디지털점이든 아니면 일산 그 정발산역 근방에 있는 일산점이든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풍무양꼬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뷰는 지금 바로 이 다음 에피소드에 나오는 출연자 이름이 누구일까요? 이거 맞춰주시는 거고 게시판상에는 이메일 주소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어제 나온 보도 중에 이명박이 날마다 이제 사무실에 나온대요.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데리고 있던 애들이 싹 들어가고 다 조사받고 다스 관련해서는 다스 뭐 관련돼 있는 재산 관리인 이런 사람들 싹 잡혀 들어가고 아직도 회의에 나올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평창 가가지고 개막식 리셉션 개막식에 참석해서 뭔가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때가 이제 이명박의 마지막 외출이었다. 예. 공식적으로. 그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 중에 지금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정수석 등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률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초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김현장 같은 좀 큰 회사에다가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대형 노펌들은 이명박의 변론을 안 맡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을 이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이 좀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나오는 안들 중에 검찰이 부르기 전에 먼저 가자. 지금 당장 가도 좀 늦은 것 같은데? 이게 허를 찌르기 위해서 검찰의 허를 찌르기 위한 허허실실전법인데 검찰에서 이 왁구가 일본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사의 왁구가 완전히 맞춰지기 전에 미리 가자. 그래서 검찰이 당황하게 만들자. 이 전법인데. 그러니까 그게 늦은 것 같다고. 근데 검찰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오늘 출두합니다. 그리고 검찰로 쑥 쳐들어가면 당황하죠. 근데 그거는 소환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보강 수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MB를 중심으로 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만에 하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혐의가 더 강력하고 이게 확실하다는 거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거지 그 혐의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B는 지금 늦은 거라니까. 지금 당장 나가도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림픽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건 검찰이다. 더 완벽해지고 있다. 완벽의 퍼센테이지가 120%, 130% 올라갔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만큼 상황이 좀 몰려있다는 반증이고 우리는 너무 이명박을 이제 음모론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은 덕안에 든 쥐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 거기다가 MB가 지금 매일 출근하면서 만난다는 그 측근들, 회의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속으로 자기 스스로가 측근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꽁꽁이가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김백준 씨도 그렇고 김의중 씨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명박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몰랐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40년 집사였다는 김백준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판국에 그 찌꺼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측근 인내하고 그 회의 자리에 앉아 있어 본들 그 사람들은 이명박을 걱정할까요? 자기 자신이 아니를 걱정할까요? 이번 변호사 비용은 또 삼성이 내주나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다스가 내줍시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요, 이 변호사 비용은 삼성이 내주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이건희 개인이 내주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저분이 너무 정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머였네. 이재용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아니, 왜요? 맞잖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은 다치면 안 돼요. 이건희는 다쳐도 되고. 난 내 머릿속에 김진태가 지워지질 않아. 이명박이가 검찰에 이제 뭐 자진 졸두를 하든 뭐 정해진 날짜에 나가든 간에 정말로 구속이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나는 루머다 아니다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검사 하나가 이명박 씨, 당신은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범죄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검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대형 로펌도 안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현장도 안 한다고. 근데 비용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다른 대형 로펌도 많으니까. 에이킨 건프? 거기에 분명히 비용에 대해서도 또 그 와중에 딜을 하려고 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하게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민변밖에 없지 않나.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학수도 이명박과 똑같은 거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구조가 비슷해. 이학수도 이건희한테 버림을 당했다는 거야. 내가 원팡 뒤집어 쓸 수가 없다. 요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불고 있는 거래요. 이건희가 사면 받아갖고 복귀하자마자 바로 한직으로 내려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희를 배신하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한테 지금 뭐 이재호 등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쭉정이들이 실드는 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어떤 보살핌과 꽁꽁 뭉친 의리 같은 건 없어 보인다. 이명박과 이건희가 아주 유사한 형태로 아랫사람들을 부렸다. 권력과 금권으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자격 박탈 청원이 최단 기간에 지금 현재 얼마쯤 가고 있죠? 51만 넘었습니다. 헐, 오.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탔겠죠? 네.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48시간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이게 팀추월 종목이었는데요. 팀추월은 두 가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기록, 누가 기록을 세우느냐,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그 시간 기록이 맨 뒷선수가 들어오는 시간을 끊어요. 3명이 출발해서 맨 뒷선수, 늦게 들어오는 선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 팀을 추월해버리면 그 팀이 실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 규칙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3명의 선수가 팀 추월에 나섰는데 3명의 선수 중에 2명이 마지막을 스퍼트를 할 때 맨 선두에 섰던 선수가 뒤로 빠지는데 그 선수를 보통은 2번 주자에 놓고 앞뒤로 싸고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몰고 들어가야 정상인데 이 선수를 3번으로 밉니다. 그리고 앞에 1, 2번 선수가 스퍼트를 해요. 그래서 맨 뒤에 선수가 약 한 50m 이상 정도 떨어져서 들어오거든요. 예.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팀 추월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팀 추월이라는 종목을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팀 플레이 정신을 살려라 라는 목적 하나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후속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 앞에 두 선수가. 그런데 너무 해맑아.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 없어. 맨 뒤에 처진 선수 잘못이야. 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피식 웃죠. 네, 피식 웃으면서. 김보름 선수였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본 국민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거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 쟤네들은. 팀 추월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도저히 저거는 팀 추월 선수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 없는 애들이다. 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추후로 나온 것이 그 감독하고 김보름 선수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근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똑같은 변명과 거짓말들로 보이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SBS에서 그 맨 뒤에 쳐졌던 선수를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나 그 선수와 나머지 기자회견했던 사람들과의 말이 정반대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팀 추월에서 그렇게 경기에 운영하는 의도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 둘만 스포트에서 자기들의 기록을 위해서 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리고 빙상연맹에 만연해 있던 어떤 이렇게 왕따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라인에 따라서 학벌과 라인에 따른 왕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계보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엄중하게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30만이 돌파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김보름 선수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던 게 보통의 관중들, 그러니까 우리들 같이 스포츠를 잘 모르더라도 동계올림픽 기간에 잠깐 그 상식을 가지고 경기를 보더라도 아 저거는 문제가 있는 플레이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선을 건드려 버렸어요. 김보름 선수가. 그래서 김보름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다 진실이고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이 종목 잘 모르잖아라는 이 전제하에 감추려고 했던, 그렇게 별거 아니고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감추려고 했던 그 거짓말의 시도와, 그리고 그 약간의 그 0.1초 사이에 지나갔던 그 작은 표정, 그게 국민들의 감정선을 거의 예전에 그 김동성 선수가 그 오노 때문에 1등 그 금메달 놓쳤던 것처럼 그 정도의 감정선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메달을 몇 개 따서 몇 등을 하는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이제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 내용들은. 금메달을 몇 개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올림픽이 정말 올림픽다운 올림픽으로 시작했으니까 끝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 그렇죠. 새롭게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 감독을 비롯해서 감독이 기자회견 하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잘못은 맨 뒤에 있는 선수가 잘못했고, 그 다음 잘못은 그 감독이나 코치진이 선수에게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가열찬 응원을 펼친 응원하러 온 관중들이 시끄러워서 잘못했고. 그 말 너무 웃기더라고. 황당하죠? 관중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시사항이 전달이 안 됐대. 예, 그게 이제 그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나갈 거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이 선수들한테 격려를 부탁해라. 그 다음에 뭘 나가는지 사실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관심도 없어요. 단 공정하게,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요. 공평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노선영 선수가 이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생, 히스토리도 있죠. 노진규 선수가 골육종으로 사망하면서 그때부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노선영을 왕따시켜? 이거에 완전히 폭발을 한 건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기 몸살로 기자회견도 못 나왔다. 근데 사실 그 다음날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감기 몸살을 못 나올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나, 선수가. 여기서부터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바로 몇 시간 뒤에 거짓말이 들통난 게 노선영 선수하고 박지우 선수가 외출했다 들어오는 장면이 사진에 찍힙니다. 둘이. 그게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언론을 타고. 그러면서 그것도 또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티가 나기 시작을 한 근데 거죠. 이제 여기서 기자회견과 노선영 선수를 취재한 SBS의 단독 취재가 사실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백철기 감독이 경기 전날 자기가 맨 뒤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노선영 선수가 자기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는. 근데 노선영의 인터뷰에서는 제가 직접 말한 적은 없고 전날까지 제가 2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선영은 2번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정면 있던 대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에피소드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빙산연맹 안에서 파벌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이 전명규 비상연맹 부회장인데, 이 사람이 뭐 쇼트트랙의 대부라고 해요. 이전부터 뭐 전희경 선수나 김동성 선수나 다 이 사람이 발굴을 했다고 하고, 사실 이성화 선수가 경기가 있던 날 아침에 깨웠네 어쩌네 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뭐 논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물론 파벌에 대해서 안현수 선수와도 문제가 있었고 한데,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장시호와 최순실에 대한 그 영재교육센터를 막아준 사람이 또 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연결이 돼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중간에서 깐깐하게 굴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장시호와 최순실과 틀어진 이유는 서로의 이권 때문에 그랬지, 뭐 동계올림픽을 지키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장시호의 카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삼성에서 후원 못 받게 생겼으니까 전명규 좀 빼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는 거에 있어서 여기서 전명규가 등장을 하면서 빙산연맹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한동안. 그랬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민들이 분노하는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다른 거 그 과정이 어찌됐든 뭐 모든 핑계들은 다 빼고라도 그날 그렇게 한 명의 선수를, 노선현 선수를 맨 뒤에 그렇게 버려두고 둘이 앞서서 스퍼트를 해서 자기들의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뛰었다라는 거는 팩트거든요. 그 현상은 팩트예요. 그러면 팀추월이라는 종목에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그 400m를 6바퀴 도는 거라면서요. 제가 스케이트를 꽤 타본 사람으로서 2.4km를 스케이트를 타고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리드를 해가면서 리드하는 사람이 끌어가면서 마지막 주자가
들어온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스케이트를 날로 타는 스케이트는 시골에 살면서 못 타봤어요. 썰매나 타봤겠지. 군대 가서 본격적으로 스키 타는 부대는 아닌데 동계 훈련용으로 우리 부대는 항상 스케이트를 탔어요. 이쪽이 팀 추월이야. 한 중대가 예. 거기서 만드는 임의로 만든 그 트랙을 20바퀴 돌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한 5바퀴만 돌면 죽어도 못 갈 정도 돼요. 스케이트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에요. 특히 그 날로 이렇게 서서 그 발목이 엄청난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우기도 힘들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막 타다가 보면 나중에 다리에 힘이 빠지면은 점점점 날이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예. 벌어진다고. 예, 예. 이렇게 된다고. 예. 근데 그게 최선을 다해서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 거잖아요. 2.4km를 예. 타야 되니까. 끌어준다는 게 따라가는 게 편하고 끌어주는 게 편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운동이나 행군 같은 거 할 때 행군 제일 편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제일 편한 게 군대에서 천리행군 하면은 맨 앞이 제일 편해요. 나중에 행군 대열이 쭉 가다 밀리면 뒤에가 쭉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뒤에 있는 경우는 좀 느리게 가다가 앞이 쭉 밀리면 나중에 띄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팀워크 없이 명종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보기 좋게 화합하는 지금의 쇼트트랙 팀들처럼 릴레이 팀. 막 예. 그 사람들처럼 막 하나가 돼가지고 파벌 학연 이런 거 없이 최선을 다하면 박수를 받는데 노선영 선수를 제외하고 물론 이 세 선수가 팀 추월에 목숨을 거는 선수들은 아니었어요. 감독이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앞서갔던 두 선수는요. 그 다음에 열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그 경기에 출전해야 되는 게 주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 거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훈련도 같이 받은 적이 없고 네, 따로 받았고 대화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일단 연맹의 문제가 가장 크네요. 그러니까 안현수 선수로 이제 상징되잖아요. 빙상연맹의 적폐 문제가. 근데 이게 빙상연맹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스포츠 관련 협회들, 그리고 대한체육협회를 위시한 대한체육협회 산하의 모든 종목별 협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적폐인데 어제 이제 그 친구와 저녁 식사하면서 왜 그런 스포츠 협회에서 그런 적폐들이 생길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끼리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생활 스포츠가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을 하는 선수들한테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해도 운동만 잘하면 계속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조직을 꾸리게 되면 그런 적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는 그 현상들이 정말 심각한 적폐라는 걸 당사자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협회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 운동할 때는 그 나이 때에 반드시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것들을 못한 상태에서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또 예. 더더욱 예체능은 수업에 안 들어와도 됐기 때문에 예.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예. 때부터 수업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적폐들이 그렇게 아름아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지금 빙상연맹의 적폐를 없앤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사라질까? 새롭게 채워지는 사람도 그 자질이 그 상태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번에 4대강 문서 폐기하는 거 이렇게 제보했다가 피해를 그 입었던 분이 성금을 모아줘가지고 지금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시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영아, 오빠들 믿어. 예, 가게 차려줄 돈을 모아줄 테니까 요번에 엎자. 요번에 엎지 못하면 진규가 죽어서도 편하게 눈 못 감는다. 그거 멋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같은 빙상인데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에 또 영상 판정까지 해가면서 금메달을 땄더만요. 근데 그 중계할 때 캐스터나 해설자들이 그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스켈레톤 유명하잖아요. 사실 우리 방송실에 있는 장비로는 중계를 못해요. 예. 이게 클립 난다고 소리가 찢어져 버리는데 방송국 자체의 고급 장비로는 뭐 거의 뭐 목이 쉴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재밌는 캐스터 뭐 배성재 캐나 아니면은 이제 MBC의 허이루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업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요새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면서 신나하는데 특히 허이루 아나운서는
좋아서 화이팅 막 해냈습니다 할 때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그 세월호 팔찌를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서 더 좋아 보입니다. 일부러 작전 아닐까요? 그 카메라 앞에 보이라고 막 이렇게.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개주팀 5명 중 3명이 첫 올림픽 출전인데 김아랑, 심석희 이 두 선수는 약간 고참이에요. 소치 올림픽 뛰었던 선수들이고 최민정, 김혜진, 이유빈 이렇게 올림픽 경험이 없는데 최민정 선수는 금메달 땄던 선수고 네. 예. 그다음에 김아랑 선수는 그 세월호 리본 맞아요. 뒤에 이렇게 달았던 헤드기어에 붙였던. 근데 지금 그거 문제가 돼서 이제 스티커로 검은 스티커로 가렸더라고요. 예. 지금 그것도 새누리당과 일베의 작품이죠. 예. 그렇죠. 못 붙이게 한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심석희 선수가 이번에 북측 응원단의 외침을 받았다 그럴까요? 예, 북한 응원단이 심석희 선수를 연호하면서 응원을 했죠. 그 북한 응원단이 그 정광범이라는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응원석에 앉았는데 한국 선수들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남한 대표팀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 심석희 선수가 이제 저는 이름밖에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에 들은 소식들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이게 마인드가 이게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는 훈련에까지 이 팀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 훈련에 참가해서 계속 분위기를 유지시키고 리드를 해줬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의 응원과 격려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심석희 선수가 마더니면서 사실 이 올림픽 팀 선발전에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선수예요. 이 빙상연맹의 그 아주 오랜 그 나쁜 짓들이 이렇게 하나씩 드러났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으로 이번에 금메달을 따게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유빈 선수라고 고등학생 선수가 있어요. 막내. 이 친구가 처음에 예선전 때 준결승인가 넘어진 선수예요. 그래서 그때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기록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그 넘어진 선수인데 이 선수를 그렇게 이 언니들이 김아랑하고 심석희 선수가 살뜰하게 살폈대요.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게 경기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사소한 제스처에서도 그런 배려가 너무 보이니까 예. 앞에서 우리가 봤던 팀추얼이랑 너무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이 성적 내는데도 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컬링팀 보면서도 느끼지만 성적도 중요하죠. 선수들한테도 중요하고. 근데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컬링팀처럼 분위기가 좋고 서로를 이렇게 아낀다는 게 어떤 사소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다 마음으로 바로 느껴지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약간 이번부터 우리나라가 경기를 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메달의 색깔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되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에요. 이문덕이야. 이런 건 있어요. 사과의 스킬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사회적 무리가 일으켰다거나 이럴 때 진심으로 고백하고 사죄하면 국가대표로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고생을 했겠냐고요. 예. 근데 사과라고 하는 모양이 거짓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어져요. 뭐 연예인도 그렇고 체육 선수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사과를 할 때는 진정성을 담아서 하면 대중은 또 금방 용서하거든요. 근데 그 사과라고 하는 게 더 공분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뭔가 잘못된 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의 IOC 위원인 장웅 IOC 위원이 2021년도 동계 아시안 게임의 남북 공동 개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나름대로의 밑그림, 큰 그림 같은 걸 좀 그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연습하고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간 교류의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죠. 올해가 2018년이니까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3년 정도의 동계 아시안 게임을 공동 개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그냥 만나서 군사회담 하는 거야 뭐 몇 주 만에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장기적인 걸 내다보고 꾸준히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설날 특집으로 나갔던 홍강철, 유우성 두 분 인터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88 서울올림픽이 공동 개최를 해서 인구 비율로 평양과 서울이 공동 개최해서 그 종목 개수까지 나누어서 다 추진되다가 결국에는 칼기 폭파 사건으로 무산됐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불편해지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남북 관계를 부단히 방해하는 거죠. 근데 스포츠만큼이나 이게 의미와 감동이 있는 게 없어요 또. 아까 북한 선수단의 그 응원에서 보듯이 본능적으로 우리 한민족이니까 응원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에 관계돼서는 사실 이번 동계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창과 강릉에 지어놓은 저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를.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최문순 지사 입장에서 이렇게 지어진 시설의 관리를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앞으로 남북 평화를 위해서 쓰이는 주춧돌로 삼겠다라는 생각으로 장홍 IOC 위원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공동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시안 게임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장홍 IOC 위원이 받은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둘이 물론 남북하는 간에 실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기로 그렇게 둘이 의견을 맞춰서 들어갔다면은 사실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이제 더 이상 남북 관계가 나빠지지만 않으면 이건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마식령 스키장과 이 강릉 평창이 하나로 묶여서 거기에는 정말 군사분 개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계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는 선수들이 버스를 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엄청난 빅피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문순 지사가 가장 천병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평창, 강릉 이것이 다 강원도에 네. 있다 보니까 정부의 조명균 장관 예를 보듯이 임명직이라서 국회의 견제를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문순 지사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훨씬 행동의 반경이랄까 이런 게 폭이 넓어요. 평양에서 무슨 뭐 마라톤 데이도 하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쉽게 표현하면 일을 좀 저질러 놔야 그걸 치르는 어떤 과정들 속에 자연스럽게 민간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보다는 최명순 지사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일을 질러줘야 됩니다. 뭐 대회가 끝나면 바로 또 그 다음 달에 먼 대회가 있고 무슨 교류가 있고 이 계속 만들어줘야 부지부식간에 북한이랑 우리가 엄청 많이 왕래하고 있었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 와중에 이제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면 선거에도 못 써먹고 뭐 어디 국회에서 김진태가 사진 찍고 그런 게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머리에 뿔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자유한국당은 사라지는 거죠. 네. 그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천안함 사건 나죠. 아직까지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발달한 어뢰를 생산했다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된 바로 그 사건 이후에 그 MB가 자기가 유치한 올림픽 끝나자마자 불려가는 역사의 아이러니. 왜 그러냐면 남북 관계를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때 잘 만들어놨던 관계를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되돌리거든요. 천안함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당시에 이명박도 직접 말을 한 게 있어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북한 의뢰로 천안함이 뽀개졌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남북관계가 급맹되죠. 그러면서 오이사 조치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났죠. 김태효 기획전략비서관 이 사람이 북한 당국자를 만나서 천안함 사건 도주려고 했다고. 너희들이 했다고 말해줘. 봉투 주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빠진 거예요. 계속 개성공단 폐쇄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명박이 그 업보를 지금 평창을 유치해놓고 감옥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명박이 감옥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 쓸어 담는 거죠. 이게 상징적으로 말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도보로 휴전선을 넘어가던 명장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명장면 속에 우리가 느꼈던 건 정말 통일이 정말 금방 오나보다 했지만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데 10년 걸린 거잖아요.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 2월 21일인데 정상적으로 했다면 박근혜 임기가 4일 남은 거죠. 2월 20일. 아우 막 소름 끼쳐 막. 그래서 일베들이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4일 남은 거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지금 보궐선거라고. 좋다니까요. 다시 시작하니까. 좋겠다 그래. 다시 하다 다시. 자, 어쨌건 동계 아시안 게임이든 뭐든 간에 부지런히 개최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생각 많이 바뀌었는데 가능성 없다고 도전도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적폐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그랬잖아요. 도전하고 수도 없이 나오니까 결국은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국회에서 탄핵될 리가 없다고 정치인들이 안 움직였었죠. 의지만 가지면 개헌이든 통일이든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전처럼 급격한 통일 바라지 않고요.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서로 간에 차이점 극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나 북한 갔다 올게. 나 여행만 할 수 있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갔다 올게. 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 살 필요 있냐? 다시 합방하자. 뭐 이렇게 각방 쓰다가 그런 느낌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방송은 좀
묘한 어떤 여운이 남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어떤 팀과 최선을 다한 어떤 팀의 이야기.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과 통일을 찬성하는 세력의 이야기. 이렇게 한번 버무려봤습니다. 예, 티켓 이야기 세 번째 야수 차례입니다. 이리 씨 야할 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괜한 이 경쟁심 같은 게 생겨가지고 나도 한번 센 걸 이야기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한번 오래간만에 19 한번 걸고 가죠. 고민을 하다가 이게 방송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급선해 했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티켓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찾아낸 게 제가 어렸을 때 1일 찻집. 1일 찻집 해보신 분? 안 해봤어요. 1일 찻집 가보신 분? 가보지도 한 번 가본 것 사람들 같은데. 도대체 뭐 하고 아니. 도대체. 생각하고 있었어.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 때는 1일 카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1일 카페. 한참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뭐 티켓 5,000원, 3,000원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라고 하는 그건 몇 살 때예요? 제가 처음 했던 게 중학 3학년 때. 한 거? 주체를? 예,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한참 유행할 때 맞아요. 그때쯤 하긴 하죠. 중학생들이 하기엔 너무 고등학교 그렇지 돼서.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는 다 반란 까진 애들이었죠. 1일 찻집이라는 명목으로 술도 팔고 뭐 했었죠. 중학생이? 안 되는데 그거는. 안 되죠.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인 공연을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중학교 때 술 팔았다는 게 더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법적인 그 공간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고등학교 쭉 넘어가고 고3 수능 끝나고 난 다음 이후부터 이제 이야기로 바로 점프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고등학교 때 제가 티켓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티켓 판매. 예. 이게 티켓을 파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왜냐면은 1일 찻집의 수익은 티켓을 파는 순간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티켓을 팔 때 그때 이미 수익이 결정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불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돈 좀 받고 나서 선분양. 네. 티켓을 팔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강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종종 사용했던 방법이 반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 앞에 나가서 이런 걸로 제목으로 1일 찻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티켓을 이렇게 사자. 그래갖고 1인당 500원씩만 내라. 그래가지고 보통 한 반에 50명에도 60명 되잖아요. 500원씩 내면 얼마겠어요? 상당히 큰 돈이네. 큰 돈이거든요. 10명이면 5천. 그러니까 보통 2, 3만 원 정도는 3만 그냥 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자주 이렇게 티켓을 팔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제가 반장으로 있던 반에서는 아이들끼리 이제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왕따라고 하죠. 뭐 이런 게 없었던 이유가 아이들한테 돈을 못 뺏게 했거든요. 대신에 제가 대신 걷어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원씩 200원씩 애들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애들이 과자 사 먹고 동전 남으면 저한테 다 갖다 이제 저금하듯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쁜 것 같은데. 그 반에서 아니 무슨 왕따가 없었다 그래서 그래도 들어봐요. 정이 있구나 학교 갔더니 뭐야 이거 돈을 더 자기가 일괄적으로 걸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중간책. 그 싸움을 좀 한다는 친구들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담배값이 없거나 뭐 술값이 없거나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괴롭혀서 이렇게 돈을 뺏는단 말이죠. 이게 약간 길냥이랑 똑같네. 길냥이한테 먹이를 주면 되는데 자꾸 안 주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 뜯어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저는 그 애들이 그러니까 그 등치 큰 애들이 이렇게 막 애들 괴롭히고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구명지책으로 했고 또 저도 결정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 담배도 조달할 겸 그런 편법을 했던 거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평화는 찾아왔다. 왕따 문제도 없었고 폭행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 반은 되게 이제 친구들 사이에 반 전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그래서 가장 돌이 잘 거쳤나 봐요. 거기가. 반 회식이라고. 반 회식? 네, 반 회식도 했었어요. 우리 반 친구들 전체가 다 같이 그 순대집 가가지고 순대국에 이제 밥 말아 먹고 하는 뭐 이런 회식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아예 없이 애들끼리만? 예.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밌었죠. 재밌네요. 예. 어떻게 보면 싼 거예요. 평균적으로. 어차피 한 사람이 막 몇천 원씩 낼 거를 여러 명이서 100원, 200원씩 모아가지고 한 달은 이제 편하게 살겠다 막 이런 분위기니까
하여튼 그런 돈을 제가 직접 관리를 했으니까 뭐 딱히 뭐 떼먹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성당을 다니면서 이 연말 되면 공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공연하는 걸 그러니까 입장권을 파는 건 아닌데 일종의 초대장이죠. 이제 어른들한테 초대장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한다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손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일종의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합장 만들듯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나름의 방법 핸드메이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다 이름 쓰고 편지 쓰고 하면서 초대장을 만들거든요. 말은 되게 멋있게 하지만 애들이 만들어봤자 얼마나 잘 만들겠어 진짜. 근데 색종이 몇 개 붙여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옛날에 손으로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이뻤던 것 같아요. 요즘 출력하는 예, 것보다. 요즘 이렇게 그렇죠. 막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는 것보다 사실 우리들 중에 손편지 받아본 적 있는 분 최근 10년 안에. 있죠. 10년 안에는 있죠. 저는 10년 안에 있어요? 10년 안에 손편지 받은 적 있죠. 글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난 손 카드는 받아봤어. 저도 처음에 스쿠버 다이빙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 다이빙 소개해줬던 분이 자기가 이렇게 안내해준 대로 다이빙 안전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손으로 쓰셔서. 근데 저는 그게 내 기억에는 2000년이 지난 이후로는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은 손글씨로 쓴 무언가를 받아보는 게 굉장히 맞아요. 어렵거든요. 저희 아들이 7년 전쯤에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 회장한테 손편지를 써서 큰 혜택을 입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오. 그걸 오늘 얘기할까요, 이따가? 네. 궁금해요. 예. 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야겠다. 이게 티켓도 티켓이나 입장권이든 뭐든지 사람들한테 뭔가 나한테 이제 관계를 맺자고 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티켓을 내고 들어가는 것도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자격을 갖춘다는 뜻이잖아요. 초대장도 내가 그분한테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자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법들 중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났던 건데, 저희가 대학 가기 전까지는 친구들이나 후배들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제가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뭐 학생들이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 담배값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보, 듣고 보니 좀 이상해. 아니, 내가 지금, 순간 내가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상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생일이야. 그래서 마차 생일이야. 마차야, 생일 축하해. 야, 문화상품권 줄게 하고, 축하해. 위조상품. 이 친구는 무슨, 신발 사왔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수님은, 내가 너 나무 깎아왔어. 다 만들어 왔다니까. 널 생각하면서 내가 제가 좋아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뭐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이나 그 당시에 무크라는 브랜드도 있었어요. 무크. 네. 무크. 그런 안전지대.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는 로고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만들기 어렵고. 네. 무크는 굉장히 이게 따라 만들기 편하잖아요. 편하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무크나 뭐 샤넬 로고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갑을 만들어. 두꺼운 마분지로 지갑을 만드는 거예요. 네. 지갑을 유행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 네. 그 지갑 안에 돈을 또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돈을 거예요? 만들어서. 돈이 어디서요? 담배값도 없는데. 마차님 기쁘시겠어요? 생일날 이거 받으면? 마차야, 운동화야. 야, 마차야, 나는 나이키 모자야. 그러면서 내가 만든 마분지로 만든 수작업한 지갑이야. 고맙다.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 30년 전에 고등학생 때 이야기예요. 그때는 다르다니까, 감수성이라는 게. 그때는 지금도 누구 만들어서 주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막 시도 쓰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직접 시를 써서. 시 선물해주고. 생일 축하해. 엽서 만들어가지고 선물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들 그런 감성이 살아 있었어요. 야, 좀 특이하게 했을 것 같아. 예. 왜냐면 다들 뭐 주고 뭐 선물 사오고 그러는데 나는 시를 준비해 왔어. 널 생각하면서 시를 썼다. 근데 생각해보면 감수성이 되게 뛰어난 건데.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은 게요. 네. 저도 한 20살 때쯤 전후에 그때 그 사회나 그때 청년들 분위기는 야수님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가 먹혀드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제가 이 티켓 이야기에서 이렇게 어떤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어떤 자격 때문에 어디서 뭔가 정말 잔인하게 탈락된 적이 있었거든요. 성적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성적 시험을 잘 보려고,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전교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정말 공부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공부를 했던 거지, 어떤 다른 목적, 뭐 성적을 올리거나, 경쟁심에 뭐 하진 누군가를 않았다. 이기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시험을 위해서 시험 공부도 따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평생 쉬려고 그냥 제가 재밌으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50등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 전교 50등이요? 반 50등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전교 등수가 한 자리입니다. 와. 2자리 안 넘어가요. 그렇게 되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던 제도가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그 학교가 만든 독서실 같은 게 있었어요. 약간 우열반 같은 거구나. 예, 그러니까 1등,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책상도 달라요. 그러니까 독서실 가면 있는 그 폐쇄형 책상 있죠. 그게 50개 쫙 있는 거예요. 걔네들만 써라. 예, 그 50명만 그 사물함처럼 다 같이 쓰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퇴출이 된 거죠. 고3 때 성적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전교 50명 밖으로 밀려나신 거예요? 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나라는 존재가 성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수라는 얘가 전교 성적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존중해주고 친구들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내가 대우받고 있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어. 왜냐면은 나한테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나한테는 다른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중요했고 그 친구들을 내가 성적 보고 좋아하고 사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퇴출되는 순간 선생님들의 대우도 달라지고 친구들의 대우도 달라졌다는 거를 몸으로 확 느껴버린 거야. 정말? 네. 이거 느끼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극단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에서 퇴출되고 나서 생활 패턴은 항상 똑같았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저녁 되면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도 딱 자극 받아서 이제 느꼈잖아. 공부 다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당했을 때가 이제 한잔하고 집에 가려고 가방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방을 가지러 다른 교실에 갔다가 친구가 안 나와서 친구를 찾으러 그 독서실에 갔어요. 학교 안에 독서실. 50명만 있다는 그 독서실에. 안에 들어가서 왜냐면은 내가 3년 동안 생활했던 공간인데 뭐 모르는 친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가자고 이제 뭐 농담 따먹게 하면서 집에 가자고 챙기고 있는데 당직 선생님이 이제 제가 나오는 그 타이밍에 당직 선생님이 들어가면서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이 누구 야수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여기 학생이야 하니까 아닌데요. 하니까 그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로 제 옆 머리를 이렇게 바로 직격으로 때린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근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때 너무 좀 잔인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그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설국열차에서 다른 칸에 타던 애가 온 거야 거기에. 진짜 VIP들만 있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해가 됩니다. 네. 예. 근데 어차피 그 안에 있어서도 공부하러 가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맞은 선생님들이 거는 모르는 거야. 맞은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돼 있지 않다. 전교 50등이 안 되는 아이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그 잔인하게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진짜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새끼를 죽여버릴까부터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심각하게 맞아. 그러니까 너무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거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왔는데. 뭐 빽 소리를 지르거나 뭐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말로 했어도 아마 상처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몽둥이 굉장히 큰 나무 몽둥이 엑스칼리버라고 부르는 그 몽둥이 있잖아요. 딱딱한 거. 예. 그걸로 머리를 딱.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딱 맞았잖아요. 근데 또 거기가 또 애들 공부하는 애가 조용했을 거 아니야. 딱 소리 들으니까 또 애들이 50명이 딱 쳐다봤을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또 창피한 게 크지. 저는 창피한 거 몰라.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이런 성적 등수 때문에 이런 대접까지 받는다는 거를 딱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아, 다시 성적을 원상복구시키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한 2주 후인가? 2달 후였나?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전교 1등하고 때려쳐버렸어요. 와, 화가 나서 전교 1등 하고, 예. 거기 도서실 안 갔어요? 당당하게 막 이제. 안 갔죠. 저는 그 밖에 사설 도서실 간다는 핑계로 안 갔죠. 그 시간에 술 먹고. 그렇죠. 나는 오히려 반전이 딱 도서실 들어가가지고 또 막대기로 그 선생님을 똑같이 머리를 탁 때리면서 왜 오냐고. 이게 뭐 이런 반전이 있을 줄 알았지. 이야기가 굉장히 좀 점점 굉장히 아름답게 끝나네요.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는데 저를 때렸던 그 선생님이 네.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6년인가 7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갑자기? 되게 지병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누구도 찾아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안타깝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들 잘 죽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그 티켓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 그러니까 친절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인간으로서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인격을 가진 어떤 객체다 하는 이 증명으로서 성적이 필요하다는 그 현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렸던 거지. 근데 그렇게 깨달은 게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요. 왜요? 보통 아이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안고 사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맞았을 때 나였으면 나 엄마한테 전화했어. 그래 엄마 보고 당장 학교로 오라고. 그러면 나 같았으면 다 머리를 더 단련해야겠구나. 한 대 맞으니까 아프네. 앞으로 자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좀 단련시키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공부로 복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한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이는 건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 새끼를 죽인다고 해서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성적을 온 상태로 복구시키는 거 말고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예전에 알던 그 야수, 그 인간 그대로다. 성적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예전에 알던 아이가 달라지거나 인간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평소에 책 좀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말고는 책 좀 좋아하고 이것저것 호기심 어려서 조사하고 하는 게 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던 대로 다시 공부해서 그때는 술을 좀 줄이긴 했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1등을 했는데 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열심히 안 했어요? 한 번만 하고선 때려쳤다고 했잖아요.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끔찍했어요.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좀 철없는 생각이긴 한데.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자기 노하우를 감추고 친구들끼리 안 도와주고 이게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만의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그걸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도대체 그렇게 대학 가서 뭐 하나? 그렇게 대학 가면은 그럼 행복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경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굉장히 빨리 그런 걸 느끼신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비해서. 그게 빠르다고 한다면.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그 룰에 그냥 따를 생각만 하지. 야, 룰이 이게 잘못되지 않았니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른들의 생각을 깨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학교 다닐 땐 그 깨기 어려운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전 하나 생각 든 게 아까 티켓이라는 표현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티켓이라는 게 신분일 수도 있고, 인종일 수도 있고, 서울대라든가 명문대 간판일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그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그런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또 그런 내용도 있네요.
너무 제가 마무리 잘했나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딱 그거였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 조카를 만나면은 항상 내가 어떻게든 귀 속에 때려박아 주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너는 공부를 잘할 필요도 없고 예쁠 필요도 없고 그냥 너는 살아있는 내 조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지. 네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더 사랑하고 네가 뭔가 안 이뻐진다고 해서 내가 덜 사랑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너는 내 조카 어떻게 살다 보니 우리가 인연이 돼서 내 조카가 돼서 그게 제일 좋고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다른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세상에 대해서 요구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나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항상 뭔가를 요구했어요. 뭐 전교 몇 등 이상 돼야 되고 뭐 몇 점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격을 티켓이라는 말로 바꾸면 사실 우리가 티켓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던데요. 이재용 그러니까 있던데. 나는 이렇게 좋은 얘기 하는데도 우리 그 옛날에 개그 본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조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욕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조카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